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지인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지인 웹스터는 미국의 아동문학가로 1876년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출판업자였고 어머니는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조카입니다. 대학에서 영문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학생 때부터 신문사의 기자활동가, 교내 문학 잡지에 단편을 기고할 만큼 작품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재학 시절에 창작한 단편 모음인 패티가 대학에 갔을 때가 좋은 반응을 얻는 데 성공했고 1912년 제루샤 에벗이라는 명랑한 성격의 소녀가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일을 그린 편지체 소설 키다리 아저씨를 발표하고 유명해졌습니다. 1915년 9월 그녀의 나이 40세 때 변호사와 결혼했으나 이듬해 6월 첫 딸을 낳고 불행하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작품으로는 키다리 아저씨, 패티의 대학 시절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울한 수요일. 매월 첫째 수요일은 진저리 처지는 우울한 날이었다. 그날이 다가오면 불안으로 가슴을 조여야 하고 용기를 내어 참아야 하며 지나간 후엔 될수록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날이었다. 방과 마루를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닦아야 하고 모든 의자들도 먼지 하나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침대의 이부자리도 구김살 하나 없이 해야 했다. 97명이나 되는 어린 고아들을 깨끗이 세수시키고 머리를 빗겨주고 새로 풀먹인 싸구려 무명 옷을 입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97명의 고아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일은 더욱 힘들었다. 또한 고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이사가 물어올 때 네, 그렇습니다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로 대답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그날은 정말 괴로운 날이었다. 제루사 에버트는 가장 나이 많은 고아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 일들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날 이 특별한 첫째 수요일의 일과도 드디어 끝나게 되었다. 제루샤는 고아원에 온 기빈들에게 대접할 샌드위치를 만들던 부엌에서 몰래 빠져나와 보통 때 늘 하던 일을 끝내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제루샤가 특별히 책임지고 있는 방은 F실인데 그곳에는 일렬로 줄지어 놓여있는 11개의 작은 침대에 3살부터 17살까지의 꼬마 11명이 누워있었다. 제루샤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엉클어진 옷을 펴주고 코를 닦아준 다음 빵과 우유와 말린 자두 푸딩을 먹게 될 즐거운 30분 동안을 위해 신이 나 있는 그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렬시켜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고 나서 제루샤는 창문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차가운 유리창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 그녀는 그날 새벽 5시부터 내내 앉지도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으며 신경질적인 원장에게 잔소리도 듣고 독촉도 받았다. 원장인 리페트 부인은 이사들이나 여자 손님들 앞에서는 조용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였지만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제루샤는 고아원의 경계를 표시하는 높다란 새울타리 너머로 펼쳐진 얼어붙은 넓은 잔디밭을 바라보았다. 굽이치는 능선 아래로 넓은 땅을 가진 전원주택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으며 저 멀리에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마을 교회의 뾰족한 탑들이 보였다. 그날이 끝난 것이다.
그녀는 그날을 상당히 손쉽게 치렀다고 생각했다. 이사들과 시찰위원들은 고아원 내를 살펴보고 보고서를 읽고 차를 마셨다. 그들은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그들에겐 지겨운 존재들일 뿐인 고아들의 일을 한 달간 잊어버리려 한다. 제루샤는 창문에 기대어 고아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마차들과 자동차들의 행렬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동경의 눈빛이었다. 제루샤는 상상으로 마차나 자동차 하나하나를 따라 언덕 기슭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저택들에 가보았다. 그녀는 털 외투를 입고 깃털로 장식된 벨벳 모자를 쓰고 자동차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예사롭게 집으로 가자고 낮은 소리로 명령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공상은 저택의 문 앞에 다다르면서 깨어지고 말았다. 제루샤는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였다. 리페트 원장은 제루샤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 상상력 때문에 큰 일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상상력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그녀는 저택의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제루샤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나 가엾게도 고아원이 아닌 보통집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녀는 고아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일과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제루샤, 에버트, 사무실에서 찾고 있어요.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가대원인 토미 딜런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2층으로 올라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가 F실로 다가옴에 따라 노랫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제루샤는 힘든 것을 참고 억지로 창문에 기댄 몸을 일으켜 다시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왔다. 누가 나를 불러? 하고 그녀는 근심 어린 말투로 토미의 노래를 가로막으며 물었다. 사무실에서 리페트 원장님요. 그런데 원장님은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멘. 토미는 경건하게 읊조리면서 대답했는데 심술로 가득한 말투는 아니었다. 마음이 괴팍해질 대로 괴팍해진 어린 고아라지만 화난 원장에게 꾸중 들으러 불려가는 누나에겐 동정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토미는 제루샤 누나가 가끔 그의 팔을 잡아당겨 코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프게 닦아주기도 하지만 그녀를 좋아했다. 제루샤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으나 그녀의 이마에는 2줄의 주름이 생겨 있었다. 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고 그녀는 생각해 보았다. 샌드위치가 너무 두꺼웠단 말인가? 호두과자에서 호두 껍질이 나왔단 말인가? 여자 방문객 중에서 한 분이 구멍난 수지호돈의 양말을 보았단 말인가? 아니면 혹시 그녀가 맡은 F실의 어떤 철부지가 이사에게 그렇다면 큰일인데 버릇없는 말을 했을까? 아래층의 기다란 홀에는 아직 불이 켜 있지 않았다. 제루샤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마지막으로 떠나는 이사가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을 막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제루샤는 그 남자가 지나가는 모습만을 얼핏 보았다. 그 인상은 단지 그 남자의 키가 크다는 것뿐이었다. 그 이사는 손을 흔들어 구부러진 차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를 불렀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문 쪽으로 다가오다가 잠깐 동안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을 정면으로 비추어 건물 안의 벽에 그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비추었다. 기다랗게 늘어진 다리와 팔의 그림자가 마루에서 복도의 벽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것은 꼭 휘청휘청 걸어가는 거대한 장님검이 같아 보였다. 근심으로 찌푸러졌던 제루샤의 얼굴은 금세 웃는 얼굴로 변했다. 명랑한 천성 덕분으로 그녀는 언제나 즐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았다. 만일 이사의 위압감을 주는 얼굴에서 무언가 흥미있는 일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생각지도 않은 큰 수확인 것이다. 원장 사무실로 향하는 제루샤는 이 하찮은 사건으로 기분이 다시 쾌활해졌기 때문에 리페트 원장에게 밝게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원장 역시 웃음 띤 얼굴을 하고 있었다. 원장의 얼굴이 엄격히 말해서 웃고 있었다곤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상냥한 표정은 하고 있었다. 원장의 얼굴 표정은 그녀가 손님을 대할 때 보이는 것과 거의 흡사한 유쾌한 표정이었다. 제루샤, 앉거라. 내게 긴히 할 말이 있다. 제루샤는 바로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잠깐 비추자 리페트 원장은 그쪽을 힐끗 보았다. 지금 막 나가신 이사님을 보았겠지? 예, 뒷모습만 보았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고아원을 위해서 돈을 기부하시는 이사로 아주 유복한 분이시다. 그분은 이름을 알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분의 이름을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제루샤의 눈이 조금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원장 사무실에 불려와 원장한테 이사의 이상한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고아원에 몇몇 남자애들을 공부시켜주고 계신 분이란다. 너도 찰즈 벤튼과 헨리 프로이즈를 기억하겠지? 그 애들은 모두 그 이사님께서 대학에 보내주었다. 그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함으로써 학비를 대어준 은혜에 보답을 했지. 그분은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고 계실 뿐 물질적인 보상은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 그분의 이와 같은 자선은 이제까지는 남자애들에게만 한정돼 있었어. 나로선 우리 고아원의 우수한 여자애에 대한 자선을 여러 번 간청해 왔으나 그분으로 하여금 여자애에게 관심을 갖게 할 수는 없었다. 말하자면 그분은 여자애를 좋아하시지는 않는 모양이다. 원장님, 그런 모양이죠. 하고 제루샤는 중얼거렸다. 왜냐하면 이때쯤 한 번은 말대꾸를 해주어야 할 것 같이 생각되었던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너의 장래 문제가 논의되었었단다. 리페트 원장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느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긴장하게 된 제루샤를 무척 궁금하게 만들었다. 너도 알다시피 보통 우리 고아원에서는 16살이 되면 독립하게 되어 있지만 너에게는 예외를 인정했지. 네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기 때문에 14살에 우리 학교를 졸업한 후 네 품행이 그리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를 마을의 고등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었지. 그런데 너는 이제 마을 고등학교도 졸업했단 말이야. 물론 고아원이 더 이상 너를 보살필 의무는 없지만 말이야. 너는 이미 다른 아이들보다 2년이나 더 이곳에서 살아왔지. 리페트 원장은 제루샤가 이 2년 동안 숙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사실과 또한 고아원의 편의가 우선이고 제루샤의 교육은 뒷전이었다는 점, 그리고 요즘 하루 종일 마루닦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 방금 말한 대로 너의 장래 문제가 오늘 회의에서 거론됐어. 그래서 네 기록이 검토되었지. 철저히 검토되었어. 리페트 원장은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수를 신문하는 듯한 눈초리로 제루샤를 보았다. 제루샤는 자신의 기록에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어서 그런지 죄수처럼 보였다. 물론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애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너는 몇몇 과목은 성적이 꽤 뛰어났단 말이다.
특히 국어 성적은 매우 우수했어. 우리 고아원의 시찰위원인 프리차드 양은 마을 고등학교의 이사이기도 한데 그분이 오늘 너를 칭찬하는 말씀을 했단다. 그분은 너의 수사학 선생과 너에 관해 자주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했어. 그분은 또 네가 쓴 장문인 우울한 수요일이란 수필을 큰 소리로 읽었지. 제루샤는 이제 정말 죄수의 표정이 되었다. 너를 여태까지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이 고아원을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너는 고마움을 모르는 애 같더구나. 만약 그 글이 재미있게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난 널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너에게 운이 트렸는지 아니 지금 막 가신 분은 무척 풍부한 유머 감각을 가지셨단 말이야. 그분은 네 건방진 장문이 마음에 드신 모양인지 너를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단다. 대학이라고요? 제루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리페트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남아서 나와 조건을 상의했어. 참 별난 조건도 다 받지. 그분은 좀 괴짜인 것 같아. 그분은 네가 창작력이 있다고 믿고 있어. 너를 작가가 되게 공부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군. 작가라고요? 제루샤는 얼떨떨했다. 그녀는 리페트 원장의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거다. 성공할는지는 두고 봐야 알 테지만 그분은 아주 많은 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돈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소녀에게 주는 돈 치고는 정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다른 제안을 할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너는 여름까지만 여기에 더 머물러 있게 된다. 프리차드 양이 고맙게도 너의 생활을 돌봐주겠다고 했어. 너의 기숙사비와 수업료는 대학으로 직접 송금될 것이며 그 이외에 너는 재학기간 4년 동안 매월 35달러씩의 용돈을 받게 된다. 그 정도의 용돈이면 다른 학생과 별 다를 바 없이 지낼 수 있다. 그 돈은 그분의 개인 비서가 한 달에 한 번씩 너에게 송금해 줄 거야. 그 보답으로 너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에게 편지를 써야 해. 편지에서도 너는 돈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분은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원하지 않고 계셔. 너는 다만 네 공부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매일의 일과를 상세히 쓰면 된다. 마치 네 부모가 계시다면 네가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그 편지는 존 스미드 씨 귀하라고 써서 비서 앞으로 붙여야 해. 사실 그분의 이름은 존 스미드가 아니다. 그분은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너는 그저 그분을 존 스미드 씨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분이 편지 쓰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편지가 표현력을 기르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한테는 가족이 없어서 편지를 쓸 일이 없으니까 그분은 이런 식으로 너한테 편지를 쓰게 하려는 거야. 또한 편지를 통해 네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알아보려는 거야. 그분은 네 편지에 절대 답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편지 쓰기를 지극히 싫어하는 분이며 너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되기를 원치 않아. 만약 꼭 회답이 필요하게 될 경우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예를 들어 네가 퇴학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의 비서인 그리그스 씨에게 그 내용을 말하면 된다. 내 쪽에서는 매달 반드시 편지를 써야만 한다. 편지만이 스미드 씨가 요구하는 단 하나의 것이므로 너는 마치 빚을 상환하는 것과 똑같이 어김없이 편지를 보내야만 한다. 나는 네가 언제나 정중한 말씨를 사용해서 여기서 올바르게 배웠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 너의 편지를 받는 분이 존 그리어 고아원의 이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루샤는 장황한 설교가 지루해서인지 문 쪽을 자꾸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흥분으로 가득 차서 빨리 리페트 원장의 지겨운 설교에서 벗어나 혼자서 생각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보았다. 그러나 리페트 원장은 더 있으라고 손짓했다. 리페트 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좋은 웅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너한테 굴러들어온 이 귀중한 행운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겠지? 너 같은 처지에 있는 여자애로선 이러한 출세의 기회가 좀처럼 없는 일이다. 넌 늘 명심하여.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밖에 없으시다면 이제 전 가서 프레디 퍼킨지의 바지를 기워야겠어요. 제루샤는 원장실 문을 닫고 나왔다. 말을 매듭짓지 못한 리페트 원장은 멍한 모습으로 제루샤가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키다리 아저씨 스미드 씨에게 보낸 제루샤 에버트 양의 편지들. 9월 24일 퍼거슨관 215호실에서 고아들을 대학에 보내시는 친절한 이사님께 드디어 대학에 왔습니다. 저는 어제 기차를 타고 4시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기차를 태어나서 처음 타봤으니까요. 대학은 너무 커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저는 방을 나서기만 해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좀 익숙하게 되면 학교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제 공부에 관해서도 그때 알려드리지요. 지금은 토요일 밤인데 수업은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먼저 인사를 드려야만 하겠기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자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편지를 쓴다는 것이 제겐 더 이상하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서너 번 정도밖에 편지를 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편지투에 맞지 않게 쓰더라도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 고아원을 떠나기 전에 리페트 원장님과 저는 아주 중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앞으로 일생 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며 특히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친절한 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훌륭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 스미드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매우 정중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조금 더 개성 있는 이름을 고르시는 게 좋았을 텐데요. 선생님께 편지 쓰는 저는 마치 막대기나 빨래반 씨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기분이랍니다. 저는 이번 여름부터 선생님에 관해 무척이나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누군가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니 마치 내게도 가족이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제 제게도 저를 아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에 관해 생각하려고 해도 상상력에 도움을 줄 소재가 거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단 3가지 뿐이랍니다. 1. 키가 크다는 것. 2. 돈이 무척 많은 부자라는 것. 3. 여자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선생님을 친애하는 소녀 혐오가씨라고 부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저를 모욕하는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부자씨라고 부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선생님에게는 돈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므로 선생님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돈이 많다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특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평생 부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월가에서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도
파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걸요. 그러나 선생님의 키가 크다는 것은 평생 변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드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애칭이 될 것이므로 리페트 원장님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해요. 2분만 있으면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이곳의 하루 생활은 종소리로 나누어집니다. 종소리에 따라 식사하고 자고 공부한답니다. 종소리는 아주 신납니다. 저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방 펌프를 끄는 말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종소리가 울립니다. 불을 끄고 자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보셨지요? 이런 것은 다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훈련받은 덕택입니다. 선생님을 진실로 존경하는 제루샤 에버트 올림. 키다리 스미드 아저씨 귀하. 10월 1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대학이 정말 좋아요. 또한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 아저씨가 좋아요.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순간순간이 너무 흥분되어 잠도 오지 않을 지경이에요. 아저씨는 이곳이 존 그리어 고아원과 얼마나 다른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존재하리라고는 결코 꿈속에서도 생각지 못했어요. 저는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모든 남자들과 여자로 태어났어도 이곳에 올 수 없는 모든 여자가 불쌍하게 생각돼요. 아저씨가 젊었을 때 다닌 대학도 틀림없이 여기보다 좋은 곳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 방은 탑의 위쪽에 있답니다. 이 탑은 새 부속병원을 짓기 전에 전염병 환자 병동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탑의 같은 층에는 저 외에 3명의 다른 여학생이 있습니다. 안경을 썼으며 늘 조금 더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4학년생과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와 루틀레즈 펜들리튼이라는 신입생입니다. 셀리는 빨간 머리에 들창코인데 무척 상냥한 편입니다. 줄리아는 뉴욕의 명문가의 딸로서 아직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 2명의 신입생은 한 방을 같이 쓰고 4학년생과 저는 독방을 가졌어요. 방수가 매우 부족하여 신입생은 독방을 갖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저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독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학생과에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에게 저 같은 고아와 같은 방을 쓰라고 부탁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죠. 고아인 것이 유리할 때도 있군요. 제 방은 창문이 2이나 있어 전망이 좋은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18년 동안 20명이 들끓는 방에서 살아왔으므로 이제 혼자 지내게 되니 살 것만 같아요. 저는 난생 처음 제루샤 에버트와 친구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저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아저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화요일, 곧 신입생 농구팀을 조직하는데 저도 뽑힐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몸집이 작지만 무척 날쌔며 강단이 있고 힘이 셉니다. 다른 학생들이 껑충껑충 뛰는 동안 저는 그들의 발밑으로 기어나가 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온통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들어있고 낙엽 태우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가을의 오후에 운동장에 나가 농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재미가 있습니다. 모두들 웃으며 외쳐댑니다. 이 여대생들은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들이며 저는 그 중에서도 또한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다. 제가 배우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긴 편지를 쓰려고 했으나 리페트 원장님은 배우는 것을 자세히 보고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7째 시간 종이 막 울립니다. 우리는 10분 안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 나가야 합니다.
아저씨는 제가 농구선수로 선발되는 것을 원하시는지요? 언제나 아저씨의 벗인 제루사 에버트 올림. 추신 9시 셀리 맥브라이드가 제 방문 안으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난 말이야, 집 생각에 견딜 수 없어. 넌 안 그러니? 저는 약간 미소를 띠며 그런 대로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적어도 저는 향수병만큼은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저는 고아원이 그립다는 말은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저씨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10월 10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미켈란젤로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으세요? 그는 중세시대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유명한 미술가입니다. 영문과 학생들은 모두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그를 대천사라고 알고 있다고 했더니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미켈란젤로가 대천사, 아크에인젤과 발음이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대학에 와서 곤란한 것은 사람들이 내가 배우지 않은 많은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정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학생들이 제가 모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면 저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백과사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학 첫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떤 학생이 모리스 메테를링크 벨기에의 작가라는 이름을 말하기에 제가 그것이 신입생 이름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웃음거리는 전교생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다른 학생들처럼 명랑해요. 아니, 어떤 학생들보다도 제가 더 명랑할 거예요. 제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갈색과 노란색이 잘 조화되어 있어요. 벽은 다망색인데 노란색의 무명 커튼과 방석, 마호가니 책상, 3달러짜리 중고품, 등나무 의자 중간에 잉크 얼룩이 있는 갈색 용단을 사다 놓았습니다. 얼룩이 있는 곳에는 의자를 놓았지요. 창문이 높아서 보통 의자에 앉아서는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장 거울의 뒤에서 나사를 뽑아 떼어내고 옷장 위를 천으로 덮은 후 창문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위에 작은 의자를 놓으니까 밖을 내다보기에 꼭 좋습니다. 옷장 서랍으로 층계를 만들어 올라갑니다. 안성맞춤이죠. 셀리 맥브라이드가 졸업한 학생들의 물품 경매장에서 물건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셀리는 이제까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치장에 관해서 잘 알고 있더군요. 여태껏 동전 몇 립밖에 가져보지 못했던 제가 진짜 5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고 하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것인지 아저씨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용돈을 보내준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셀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애입니다. 반대로 줄리와 펜들리트는 정말 재미없는 애입니다. 학생과에서는 왜 이렇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학생에게 같은 방을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셀리는 모든 것을 심지어 낙제까지도 다 재미있다고 여겨요. 그런데 줄리아는 무엇이든 다 실증을 냅니다. 줄리아는 조금도 다정하지 않아요. 그 애는 펜들리튼 집안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더 시험을 치르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예요. 줄리아와 저는 서로 적으로 태어났나 봅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어요. 무척 기다리셨죠? 1. 라틴어 제2차 포에니 전쟁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 군사들은 어젯밤 트라시메누스 호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로마군을 습격하려고 숨어 있었는데 오늘 새벽 4시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로마군이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2. 프랑스어 삼총사를 24페이지까지 불규칙 동사 제3변화 3. 기하 원기둥을 다 배우고 이제 원뿔을 배우고 있습니다. 4. 영어 서술 문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문체는 날이 갈수록 정확하고 간결해져 갑니다. 5. 생리학 소화기관까지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쓸개와 지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제루샤 에버트 올림 추신 아저씨는 술을 드시지 않는 분위기를 바랍니다. 술을 드시나요? 술은 간장에 아주 해롭습니다. 수요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제 이름을 바꾸었어요. 학적부에는 제루샤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평상시에는 주디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난생 처음 가져보는 하나뿐인 애칭을 자기 자신이 지어야 하다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너무 가엾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실은 주디라는 이름은 저 혼자 지은 것은 아니랍니다. 프레디 퍼킨즈라는 애가 말을 제대로 하기 전까지 저를 주디라고 불러주었거든요. 리페트 원장님이 아기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무척 좋았을 텐데요. 원장님은 전화번호부에서 성을 그냥 선택해버리세요. 에버트란 내 성은 그 첫 장에 나옵니다. 제루샤라는 이름은 그녀가 무덤의 묘비에서 딴 거래요. 저는 이 이름이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디란 이름은 마음에 쏙 들어요. 제가 이런 이름을 갖다니 엉뚱하지요. 이 이름은 온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귀여움을 받으며 아무 걱정 없이 구김살 없게 자라는 파란 눈의 귀여운 소녀에게나 어울릴 이름이지요. 저는 그런 아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사람들은 제가 집에서 어리광을 부렸던 것을 이유 삼아 비난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어리광을 부리는 척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아저씨, 앞으로는 저를 늘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재미나는 일을 더 알고 싶으세요? 저는 가죽 장갑을 3켤레 갖고 있어요.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려 있었던 가죽 벙어리 장갑을 가져본 일은 있었지만 5손가락이 달린 진짜 가죽 장갑은 난생 처음이에요. 저는 시간만 있으면 장갑을 꺼내 끼워보곤 한답니다. 교실까지 그걸 끼고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참고 있어요. 저녁 식사 종소리가 울리네요. 안녕히 계세요. 금요일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문 선생님은 저의 지난번 장문에 놀랄만한 창작력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18년간 고아원에서 지낸 저에게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존 그리어 고아원의 목적은 97명의 고아를 97명의 똑같은 쌍둥이로 만드는 것이었지요. 이 점은 아저씨도 틀림없이 아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찬성하고 있겠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뛰어난 미술 재능은 어려서 나무 문짝의 백묵으로 리페트 선생님을 그릴 때부터 싹튼 것입니다. 제가 자라난 곳을 비난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언짢게 여기시면 마음대로 조처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너무 건방져지면 선생님은 언제든지 저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그만둘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인 줄 압니다. 제가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에요. 어차피 고아원은 숙녀를 양성하는 학교는 아닌걸요. 아저씨, 대학생활에서 힘든 것은 공부만이 아니더군요. 노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다른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반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들의 농담은
저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거와 연관된 거예요. 저는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참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하기야 이런 느낌은 늘 제 곁에 있었는걸요. 고등학교 때 다른 여학생들이 한데 몰려서서 저를 쳐다보곤 했어요. 저는 이상했고 그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모두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존 그리어 고아원이란 글자가 제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동정심을 가진 아이들이 다가와서 뭔가 다정하게 말을 걸곤 하지요. 저는 그 애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미워했어요. 특히 동정심이 있는 채 하는 애들은 더 미웠어요. 이곳에서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셀리 맥브라이드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 친절한 나이 드신 분이 대학에 보내준다고 얘기했죠. 사실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아저씨, 제가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소녀들처럼 되기를 매우 갈망합니다만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어두움으로 가득 찬 저 지긋지긋한 고아원이 그들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만약 제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런 기억을 잊어버린다면 다른 소녀들처럼 남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그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셀리 맥브라이드는 저를 좋아합니다. 언제까지나 아저씨의 주디 에버트 올림, 전의 이름은 제루샤. 토요일 아침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더니 유쾌한 기분은 아니군요. 실은 월요일까지 특별 장문을 써야 하고 기하 연습 문제도 풀어야 하는데 심한 콧물 감기에 걸려 있어요. 일요일 어제 이 편지를 붙이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좀 격분했던 일을 여기에 추가해서 쓰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교가 설교를 했는데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가장 은혜로운 약속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요한복음 12장 8절 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함은 우리에게 자비심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난뱅이는 말하자면 쓸모있는 가축이라는 식이더군요. 만약 제가 이렇게 성숙한 숙녀가 아니었다면 예배가 끝난 뒤 그 주교를 쫓아가서 제 생각을 쏘아붙였을 거예요. 10월 25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제가 농구부원으로 선발되었어요. 농구 연습을 하다가 왼쪽 어깨에 멍이 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멍은 약간 푸른색에 오렌지색의 작은 줄이 섞인 젓갈색이 곁들여 있습니다. 줄리아도 농구부에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선발되지 못했어요. 아, 고소해. 제가 얼마나 마음씨 나쁜 계집애인지 아셨지요? 대학 생활은 날이 갈수록 재미를 더해갑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교실들, 운동장, 그리고 먹는 음식 모두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옥수수죽 따위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매달 1번씩 편지를 하라고 일렀지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아저씨께 편지를 써대는군요. 저는 이 새로운 생활의 모든 것이 꿈속의 일처럼 느껴져 누구에게든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저씨뿐인걸요. 제 수다를 용서하세요. 좀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겠지요. 만약 제 편지에 흥미가 없으시다면 언제라도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시면 됩니다. 11월 중순까지는 더 편지를 쓰지 않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수다쟁이 주디 에버트 올림. 11월 15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제가 오늘 배운 것을 들어보세요. 각볼대의 표면적은 밑변의 합에 한 사다리꼴의 높이를 곱한 것의 2분의 1입니다. 얼핏 들으면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아저씨께 제 옷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지요. 6벌이나 있는데 모두 새 것이며 예뻐요. 이것들은 모두 제게 맞는 것을 산 것이지 저보다 몸이 큰 사람의 옷을 물려받은 게 아니랍니다. 이것이 한 고아의 일생에서 얼마나 크나큰 사건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 옷들은 아저씨께서 주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고마워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그것은 새 옷을 6벌씩이나 갖게 되는 현기증 나는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옷들을 골라주신 분은 고아원 사찰위원인 프리차드 양입니다. 리페트 원장님이 옷을 고르지 않게 되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비단에 핑크색 메린스를 걸쳐 입는 야회복. 이걸 입으면 정말 예뻐 보여요. 곤색 예배복, 동양식 가장자리 장식이 있는 빨간색의 엷은 만찬복. 이걸 입으면 집시같이 보인대요. 장밋빛 메린스로 된 것, 회색 외출복, 교실에 들어갈 때 입는 평상복을 갖고 있어요. 줄리아에게 이 정도의 옷이란 결코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제루샤 에버트에게는 정말 많은 옷이에요. 아저씨는 이제 저를 아주 경박하고 천한 여자애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여자애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돈을 쓸모없이 뿌려대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아저씨도 어릴 때부터 줄곧 싸구려 줄무늬의 무명옷만을 입고 지냈다면 제 기분을 이해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싸구려 줄무늬의 무명옷조차도 입지 못했던 적도 있죠. 구제품 상자, 그 볼품없는 구제품을 입고 학교에 가기가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아저씨는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교실에서 나는 내가 입은 옷에 먼저 임자 옆에 앉게 되었는데 그 애는 다른 애들에게 소근거리며 킥킥 웃어댔습니다. 원수가 입다 버린 옷을 입어야 하는 쓰라린 경험은 영혼 깊은 곳에 상처로 남습니다. 앞으로 일생 동안 명주 양말을 신게 된다 하더라도 이 상처는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전황 속보, 전투 현장 취재 뉴스. 11월 13일 목요일 이른 새벽 한니발 장군이 지휘하는 카르타고 군대는 로마군 전위부대를 폐주시키고 산을 넘어 카실리뇽 평야로 진격했다. 경무장을 한 누미디아군 1개 보병단이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 장군의 보병과 교전, 2차례 대전투를 벌였으며 1차례 소전투를 벌였다. 로마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후퇴했다. 아저씨의 종군 특파원이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2 에버트 올림. 추신. 저는 아저씨로부터 회답을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께 귀찮게 이것저것 여쭈어 보는 것도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저씨, 이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저씨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조금 많으신 분인가요? 또한 완전히 벗겨졌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벗겨졌습니까? 기하학의 정리처럼 아저씨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무척 힘드는군요. 여자애를 싫어하지만 꽤 건방진 한 소녀에게는 유달리 너그러운 키 큰 부자가 있는데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회신, 요함,